시아주버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밤, 남편 박준영이 형수님이 서연의 방에 몰래 스며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들킨 순간 남편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박준영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이제 형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 이름은 김수진, 올해 35입니다. 남편 박준영과 결혼한 지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당시 그는 퍽이나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그의 다정함에 이끌려 1년간의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고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전기 기술자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는 살림이었지만 그래도 잔잔하게 흘러가는 나날이었습니다. 박준영에게는 5살 터울의 형, 박준호 시아주버님이 계셨습니다. 시아주버님은 장거리 화물차 운전사로 일하셨기에 박준영보다 훨씬 나은 수입을 올리셨죠. 박준호 시아주버님과 이서연 형수면 차였고 8살 난 귀여운 딸 지은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두 집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아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늘 서로의 집을 오가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서연 형수님과는 가끔 함께 쇼핑을 하거나 육아 이야기를 나누며 제법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날은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박준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시아주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당장 병원으로 오라는 다급한 말만 뱉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윙 하는 소리로 가득 찼고 손에 쥐고 있던 스캐너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급히 매니저에게 휴가를 청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 앞에서 저는 지은이를 품에 안고 복도 의자에 앉아 흐느끼는 이서연 형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박준영은 옆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서류 한 장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황급히 제게로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방금 그러시는데 형님은 구하지 못했대. 사고가 너무 심했어. 저는 목 놓아오는 이서연 형수님을 보며 제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다가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입 밖으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도 아빠 하고 울부짖는데 듣는 사람의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경찰도 도착해서 사고 경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준호 시아주버님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는 전동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실수로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화물차가 전복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전동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주했고 지금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수속을 마치고 나니 밤 10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박준영은 이서연 형수님의 감정이 너무 불안정하고 집에 지은이도 돌봐야 하니 제가 먼저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형수님 댁에 남아 짐정리도 돕고 두 모녀 곁에 있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별다른 생각 없이 남편이 사려 깊다고 여겨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아침 식사를 사들고 형수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박준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서연 형수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지은이는 아직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준영은 제가 오자마자 서둘러 주방에서 나와 제 손에 들린 아침 식사를 받아 들고 말했습니다. 왔어? 어서 앉아. 내가 죽을 끓였어. 이따 형수님께 좀 드시게 해야지. 저는 자리에 앉아 박준영의 분주한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박준영은 집에서 게으른 편이라 자기 옷 하나도 잘 빨지 않으려 했는데 오늘은 어쩌면 이렇게 부지런할까 싶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이서연
형수님을 보는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어떤 감정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마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형수님이 저토록 가여운데, 박준영이 더토록 가여운데, 오전 내내 친척들이 속속 도착하여 박준호 시아주버님의 장례 절차를 상의했습니다. 박준영은 내내 앞뒤로 분주하게 움직이며 동분서주했습니다. 어떤 때는 장례식장에 연락하는 것을 돕고 어떤 때는 친척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이서연 형수님보다 더 마음을 쓰는 듯 보였습니다. 어떤 친척은 저에게 박준영이 정말 좋은 동생이라며 형님이 돌아가셨는데도 형수님을 저렇게 진심으로 돕는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여전히 뭔가 꺼림칙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저는 박준영이 몰래 이서연 형수님에게 반찬을 더 얹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기운 내서 좀 드세요. 몸 상하면 지은이 누가 돌봐요. 이서연 형수님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눈가가 다시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박준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먼저 집에 가는 게 어때요? 형수님도 좀 쉬셔야죠. 무슨 일 있으면 내일 다시 와도 되잖아요. 하지만 박준영은 미간을 찌푸리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형수님 지금 혼자 있으면 분명 무서울 거야. 내가 남아 옆에 있어줘야 해. 혹시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당신은 먼저 집에 가. 내일 아침에 와서 나랑 교대해줘.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집에 지은이도 있잖아요. 형수님 혼자 무서워할 리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여기 있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박준영의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가 불편해? 다 한 가족인데?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동생인 내가 형수님을 좀 더 보살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여기 있기 싫으면 혼자 먼저 집에 가.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저는 그의 강경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연 형수님께 인사를 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박준영이 오늘 반응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저렇게 말한 적이 없었고 이서연 형수님에게 저렇게까지 마음을 쓴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혼자 집에 앉아있자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어느덧 밤 10시가 다 되었는데도 박준영은 돌아오지 않았고 전한 휴대폰을 들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았고 다시 걸자 곧바로 전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들렸습니다. 안내 음성이 들렸습니다. 뭔가 조촐해졌습니다. 뭔가 조촐해졌습니다. 어디서 산다는 일이 벌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겨우 8살이라 밤에는 분명 엄마와 함께 자리라 밤에는 설령 거실 소파에서 잔다 하더라도 저에게 전화라도 걸어 무사하다고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형수님 댁으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형수님 댁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한 채로 쏜살같이 걸었습니다. 형수님 댁 건물 아래에 다다랐을 때 고개를 들어보니 거실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형수님 방 불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은 곱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있었습니다. 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 시간에 문이 왜 잠겨 있지 않은 걸까? 박준영이 잊은 걸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고 지은이의 미세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분명 잠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 지은이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지은이는 혼자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박준영은 어디에 있는 거지? 제 마음은 더욱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형수님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형수님 방 문도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심장이 마치 토끼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까? 혹시 박준영이 형수님과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라면 제가 들어가면 얼마나 민망할까? 하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그 순간 방 안에서 미세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어조가 무척이나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가 형수님 방에서 형수님과 무슨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까?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문틈에 바싹 댔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이서연 형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간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은이가 아직 어린데 어떡하느냐는 식의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박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있잖아. 앞으로 형수님과 지은이 내가 돌볼게. 형이 있을 때처럼. 제 머릿속은 윙 하는 소리로 가득 찼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 형이 있을 때처럼이라니? 그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저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제 손은 문고리에 닿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침착하라고 다독였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앞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 박준영은 그저 형수님을 위로하고 있는 걸 거야. 형수님은 남편을 잃었으니 감정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잖아. 하지만 제가 돌아서려고 하는 그 순간 방 안에서 갑자기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이어서 이불이 스치는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박준영의 거친 숨소리와 이서연. 저는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쾅 하고 문을 열어젖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박준영이 이서연 형수님의 침대에 앉아 있었고 형수님은 그의 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고 박준영의 손은 형수님의 등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고 박준영의 손은 형수님의 등 위에서 부드럽게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고 마음이 아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박준영,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몇 시인데? 당신이 형수님 방에서 형수님을 안고 있는 게 말이 돼? 이서연 형수님도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해하지 마. 난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뜻은 전혀 없다고? 저는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위로하는데 서로 안고 있어야 해? 한밤중에 한 방에 같이 있어야 해? 한밤중에 한 방에 같이 있어야 해? 당신들 나한테 제대로 설명해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박준영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 사이에 분명 뭔가 있다는 것을, 그것도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도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분에서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준영이 설마 이런 짓을 저지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시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형수님이 가장 나약해진 시기에 말입니다. 이건 저에게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시아주버님께도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박준영이 황급히 따라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가지마.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며 울먹였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 박준영, 당신 정말 실망스러워. 말을 마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형수님 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울면서 집으로 달려와 문을 열자마자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는 방금 본 장면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준영이 이서연 형수님을 안고 있던 모습, 그들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박준영이 말했던 형이 있을 때처럼이라는 말.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칼로 찔리는 듯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고 박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문 열어봐.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방금 그건 정말 오해야. 저는 침대에 앉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역겨웠습니다. 도저히 그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크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화내지 마. 내 말 좀 들어봐. 나랑 형수님은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형수님 감정이 안 좋아서 내가 위로해 준 것뿐이야. 당신 오해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참지 못하고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한밤중에 서로 안고 있어야 해? 아무것도 아닌데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오지도 않는 거야? 박준영, 나를 바보로 알아? 문 밖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어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당신이 화난 건 알지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잖아. 형님이 돌아가시고 형수님도 아직 힘들어하는데 만약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싸웠다는 걸 알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일단 문 열어봐.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저는 그의 말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변명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자 박준영이 문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의 붉어진 눈을 보고 그는 손을 뻗어 저를 만지려 했지만 저는 황급히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에 멈췄다가 민망하게 거두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 오해? 저는 그를 보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박준영, 당신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정말 오해였어? 당신이 말했던 형이 있을 때처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당신들 둘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관계야? 박준영의 눈빛이 흔들렸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말한 거야. 형수님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고 다른 뜻은 없어. 수진아, 그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마. 믿어?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속아 넘어간 거라고. 당신이 형수님 댁에 남겠다고 했을 때 이미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야? 당신 혹시 벌써부터 형수님과 사귀고 있던 거 아니야? 박진영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얼굴색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김수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형님이 돌아가시고 형수님이 저렇게 가여운데 내가 좀 더 보살펴주는 게 뭐 어때서? 당신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해? 당신은 내가 형수님과 무슨 일이라도 생기길 바라는 거야? 내가 바란다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보았습니다. 내가 바란 거야? 당신이 한 짓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잖아? 박준영, 오늘 당신 모습을 봐. 당신이 형수님에게 보이는 관심은
이미 시동생이 형수님에게 보이는 범위를 넘어섰어. 당신이 형수님에게 다른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박준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수진, 당신 제발 좀 억지 부리지 마. 지금 집에 이렇게 큰일이 생겼는데 당신은 어떻게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헛소리나 하고 있어? 당신이 아직도 며느리답다고 생각해? 저는 그의 뻔뻔한 모습에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와 맞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억지 부린다고? 당신이 나에게 잘못한 짓을 저질러 놓고 나한테 억지 부린다고 말할 염치가 있어? 박준영, 당신 정말 역겨워. 뭐라고? 박준영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김수진, 다시 한번 말해봐. 당신 역겹다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소리쳤습니다. 당신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와중에 형수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당신이 우리 형님께, 나에게, 그리고 이 가정에 떳떳할 수 있어? 당신은 그냥 쓰레기야. 자,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고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얼굴을 붉힌 적도 없었고 하물며 때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서연 형수입니다. 김수진, 이 뺨은 당신 정신님 때문에 저에게 뺨을 때린 거예요. 박준영도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손이 나갔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듯 보였습니다. 다시는 억지 부리지 마.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 쥐었고 눈물이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시려서였습니다. 저는 눈앞에 낯설고도 익숙한 남자를 보며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눈물을 닦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진영, 대단하네. 다른 여자 때문에 나를 때려? 그래, 아주 잘했어. 박준영은 제가 수그러든 줄 알고 얼굴색이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무슨 일은 형님 장례식 끝나고 이야기하자. 저는 그를 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 없어. 박준영, 우리 이혼해요. 박준영은 멍하니 서서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이혼? 김수진, 충동적으로 그러지 마.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어떻게 이혼하자고 말하면 바로 이혼할 수 있어? 부부?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으로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때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어. 박준영, 기다려. 내일 우리 구청에 가서 이혼 서류 처리하자. 말을 마치고 저는 침실로 들어가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박준영이 문 밖에서 아무리 노크하고 소리쳐도 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아직도 뜨거운 뺨을 만지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박준영, 이서연, 당신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침실에서 밤새 앉아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지난 밤의 일들이 맴돌았습니다. 얼굴의 고통은 이미 사라졌지만 마음속의 시인 감정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박준영이 저를 때린 그 순간과 이서연, 형수님을 감싸던 그의 모습은 칼날처럼 제 마음에 새겨져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문 밖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박준영은 형수님 댁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퉁퉁 부은 눈과 뺨에 희미하게 남은 뺨 자국을 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고 소란 피워봤자 무슨 소용일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여 그와 이서연, 형수님이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혼할 때 제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세수를 마친 후 옷장 안에서 낡은 휴대폰을 찾아냈습니다.
이 휴대폰은 제가 예전에 쓰던 것으로 새 휴대폰으로 바꾼 후 계속 이곳에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안에는 예전 사진들과 채팅 기록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뭔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낡은 휴대폰을 켜서 사진첩을 뒤적였습니다. 대부분 저와 박준영, 그리고 친척들의 단체 사진들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사진을 넘기다가 저는 멈칫했습니다. 시아주버님이 저희 가족을 데리고 근변아들이 장소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인에는 박진영과 이서연 형수님이 연못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형수님이 연못가에 서 있었습니다. 박준영은 손에 연꽃을 들고 이서연 형수님의 머리에 꽂아주려 했고 이서연 형수님은 고개를 숙인 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 눈빛 속에 부적절함이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저장해두고 채팅 기록을 뒤져보았습니다. 박준영은 예전에는 저와는 위챗으로 거의 대화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저는 그와 이서연, 형수님의 채팅창을 열어보았습니다. 대부분 가족에 관한 대화들이었고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스크롤하여 반년 전 채팅 기록을 살펴보자 몇 개의 메시지가 삭제되어 반년 전 채팅 기록을 살펴보자 라는 메시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 그들 사이에 뭔가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기록을 삭제했을까? 저는 휴대폰을 잘 챙겨두고 다시 형수님 댁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제가 형수님 댁에 도착했을 때 이서연 형수님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박준영은 베란다에서 낮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은이가 저를 보고 이모 하고 불렀습니다. 이서연 형수님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고 저를 보자마자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왔어? 어서 앉아. 아침 식사 곧 준비될 거야. 박준영도 전화를 끊고 베란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의 좋지 않은 얼굴색을 보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왔어? 집에서 쉬라고 했잖아. 지은이 보러 왔어요. 저는 그를 보지 않고 지은이 옆으로 가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어제 잘 잤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잤는데. 아빠 보고 싶어. 제 마음이 순간 저려왔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연 형수님은 아침 식사를 상에 차려냈습니다. 죽과 만두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죽 한 그릇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어서 좀 먹어. 굶지 말고. 저는 죽 그릇을 받아들었지만 눈은 집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시아주버님이 방금 돌아가셨기에 집안에는 아직 그의 유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있었는데 시아주버님의 지갑, 휴대폰, 그리고 몇몇 서류들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시아주버님의 휴대폰에 혹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준영과 이서연 형수님이 주방에서 정리하는 틈을 타 저는 조용히 식탁 옆으로 가서 시아주버님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아주버님 휴대폰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통화 기록과 위챗 채팅 기록을 뒤져보았습니다. 시아주버님의 통화 기록은 대부분 고객이나 가족과의 것이었고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챗 송금 기록은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석 달 전 이서연 형수님이 박준영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송금 메모에는 급히 쓸 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연 형수님은 평소에도 일을 했지만 월급이 높지 않았고 시아주버님도 그때는 집에 계셨고 급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박준영에게 돈을 송금했을까? 그것도 급히 쓸 돈이라고 메모까지 남기면서 저는 이 송금 기록을 캡처하여 제 휴대폰에 저장하고 시아주버님의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때 박준영이 주방에서 나와 제가 식탁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뭘 보고 있어? 아무것도 안 보고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쭉 그릇을 들어 한 입 마셨습니다. 그냥 시아주버님 유품들을 보다가 언제 형수님 정리하는 걸 도와드려야 하나 생각했어요. 박준영은 의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정리하자. 지금은 건드리지 마. 제 마음속으로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그는 제가 유품 속에서 뭔가 찾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겠지. 식사를 마친 후 박준영은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며 제가 집에 남아 이서연 형수님과 지은이를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침 이때를 틈타 증거를 더 찾아보고 싶었기에 승낙했습니다. 박준영이 떠난 후 이서연 형수님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서연 형수님을 돕는 척하며 그녀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실은 매우 깔끔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몇몇 액세서리와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서랍 가장 안쪽에서 저는 빨간색 액세서리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남자 넥타이와 라이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넥타이는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박준영 생일 때 제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색깔이 싫다며 한 번도 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서연 형수님에게 있을까? 그리고 이 라이터는 박준영의 이름이라. 저는 넥타이와 라이터를 들고 이서연 형수님 앞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형수님, 이 넥타이랑 이 라이터가 왜 형수님한테 있어요? 이거 박준영 씨 물건 아니에요? 이서연 형수님은 넥타이와 라이터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당황한 듯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예전에 박준영 씨가 집에 와서 돕다가 실수로 두고 간 거야. 내가 아직 돌려주지 못했어. 저는 그를 보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박준영 씨 작년 생일 때 제가 사준 넥타이인데 그는 싫다고 한 번도 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형수님한테 두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라이터는 그가 매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건데 어떻게 두고 갈 수 있어요? 형수님, 좀 더 그럴듯한 변명을 할 수 없어요? 이서연 형수님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 변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저희 둘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모, 엄마랑 싸우지 마. 응? 저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약간 미안했지만 박준영과 이서연 형수님이 한 짓을 생각하니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서연 형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시아주버님이 방금 돌아가셔서 형수님 마음이 힘든 건 알아요. 하지만 시아주버님께 죄를 짓는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저에게 죄를 짓는 짓은 더더욱 안 되고요. 형수님과 박준영 씨, 도대체 무슨 관계죠? 형수님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이서연 형수님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박준호 씨에게도 미안하고. 내가 한순간 정신이 나갔었어.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영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넥타이와 라이터, 그리고 울고 있는 이서연 형수님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박준영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 손에 들린 넥타이와 라이터, 그리고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이서연 형수님을 보고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제 손에서 물건들을 낚아채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김수진, 이거 어디서 찾았어? 저는 그의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함부로 뒤지다니요. 형수님 방 정리하는 걸 돕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왜요? 이 물건들 남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박준영은 넥타이와 라이터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내가 예전에 두고 간 거야. 당신 호들갑 떨지 마. 두고 간 거라고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준영,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 넥타이, 작년에 제가 당신에게 사준 건데 당신은 싫다고 한 번도 안 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형수님 침실, 액세서리 상자에 들어있죠? 그리고 이 라이터, 당신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건데 어떻게 넥타이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당신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 일은 끝이 없을 거예요. 박준영은 제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서연 형수님이 이때 갑자기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수진아, 박준영 씨 탓하지 마. 내가 몰래 그의 물건을 남겨둔 거야. 남편이 돌아가시니 마음이 힘들어서 그의 물건을 보면 마치 남편을 보는 것 같아서. 그 말은 너무나도 거짓말 같아서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박준영과 시아주버님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박준영의 물건을 보면 시아주버님을 보는 것 같다니 3살짜리 아이도 안 속을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반박하기도 전에 지은이가 갑자기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나 엄마가 삼촌 라이터 가지고 노는 거 봤어. 엄마가 삼촌한테 돈 주는 것도 봤어. 지은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박준영과 이서연, 형수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쪼그리고 앉아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모에게 말해줘. 언제 엄마가 삼촌 라이터 가지고 노는 거 봤어? 언제 엄마가 삼촌한테 돈 주는 거 봤어?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난달이었어. 나 학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거실에서 삼촌한테 돈 주는 거 봤어. 삼촌이 엄마 머리도 쓰다듬어 줬어. 또 한 번은 엄마가 침실에서 삼촌 라이터 가지고 놀면서. 제 마음속의 화는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박준영과 이서연, 형수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들었어요? 지은이까지 다 봤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부인할 거예요. 지난달에는 시아주버님이 살아계셨는데 당신들 이 집에서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요? 시아주버님께 떳떳해요? 지은이에게 떳떳해요? 박준영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지은이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지은이를 제 뒤로 끌어당기고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박준영, 뭐 하려는 거야? 아이 앞에서까지 막무가내로 나올 거야? 박준영의 손은 허공에 멈췄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서연 형수님은 울면서 제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부탁이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지은이는 아직 어려. 이런 일들을 알면 아이에게 좋지 않아. 이제 와서 지은이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이런 짓을 저지를 때는 왜 지은이를 생각 안 했어요? 왜 시아주버님을 생각 안 했어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아주버님의 여동생, 즉 박준영의 고모님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고모님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집 안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들 잘 있다가 왜 싸우고 있어? 준호상례도 아직 안 끝났는데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일 만들지 마.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지은이를 고모님께 맡기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오시기 잘했어요. 제가 모두에게 할 말이 있어요. 박준영 씨와 형수님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할 일이요. 저는 제가 찾은 사진, 송금 기록 캡처본, 그리고 지은이가 말한 내용들을 고모님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모님은 들을수록 얼굴색이 굳어졌고 마지막에는 박준영과 이서연, 형수님을 가리키며 화가 나서 손까지 떨었습니다. 박준영, 이서연, 너희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준호가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급하게 붙어먹어? 너희들 준호에게 떳떳해? 수진이에게 떳떳해? 박준영은 고개를 숙이고 고모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서연 형수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고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한순간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고모님은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준호는 너를 친동생처럼 아꼈고 박준영은 너를 친형수님처럼 존경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보답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데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가 온 가족에게 다 알려서 너희들이 제대로 망신당하게 할 거야. 고모님은 화를 낸 후 다시 저에게 돌아서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수진아, 얼마나 힘들었니? 걱정 마. 고모가 네 편에 서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모가 네 편에 힘들었니? 고모님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박준영과 이서연 형수님이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소용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장례식장에 가서 시아주버님의 장례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사흘 후로 정해졌습니다. 이틀 동안 저와 고모님은 이서연 형수님을 도와 시아주버님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박준영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가끔 한 번 와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저는 시아주버님의 옷장 가장 아래 칸에서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시아주버님의 은행카드, 통장 그리고 유언장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유언장을 열어보니 시아주버님이 돌아가신 후 모든 재산을 이서연 형수님과 지은이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 차, 그리고 은행 예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유언장을 읽고 있을 때 이서연 형수님이 다가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유언장을 보고 그녀의 얼굴색이 약간 불편해 보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유언장을 보고 그녀의 얼굴색이 약간 불편해 보였으니 저는 유언장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시아주버님이 모든 것을 형수님과 지은이에게 남겼어요. 이서연 형수님은 유언장을 받아 한번 훑어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나에게 너무 잘해줬어.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어. 고모님은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평생 쉽지 않은 삶을 쓰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평생 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너희 두 모녀에게 이렇게 잘해줬으니 너는 지은이를 잘 키워야 해. 준호에게 보답해야지. 저는 그녀의 행동을 보며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아주버님의 은행 카드와 통장이 모두 철제 상자에 있는데 이서연 형수님은 왜 서둘러 은행에 가서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상자를 잠가버릴까? 게다가 그녀가 방금 유언장을 볼 때의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슬픔보다는 약간 긴장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서연 형수님과 고모님이 주방에 물을 마시러 간 틈을 다 이서연 형수님과 고모님이 주방에 물을 마시러 갑니다. 철제 상자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생일을 시도해 보았지만 틀렸습니다. 다시 시아주버님의 생일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영의 생일을 시도해 보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시아주버님의 탈제 상자가 왜 박준영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했을까? 은행 비밀번호로 사용했을까? 저는 철제 상자를 열고 은행 카드와 통장을 꺼내 다시 뒤적였습니다. 저는 종이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철제 상자를 잘 잠근 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시아주버님의 은행 카드를 들고 근처 ATM으로 가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확인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주버님의 은행 카드에는 겨우 몇십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아주버님은 예전에 저에게 장거리 운송으로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행 예금만 해도 수억 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은 몇십만 해도 수억 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게다가 시아주버님의 화물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건물 아래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틀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박준영과 이서연, 형수님이 불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아주버님의 돈과 화물차를 빼돌린 것은 아닐까? 시아주버님의 교통사고도 그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웠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모님께 전화를 걸어 제 의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모님도 듣고 나서 매우 놀라셨습니다. 말도 안 돼. 준호가 자기 친동생인데 그들이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해? 고모님, 저도 제가 너무 앞서 생각한 것이기를 바라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아주버님 은행 카드에 몇십만 원밖에 없고 화물차도 보이지 않는 건 너무 이상해요. 우리 빨리 확인해야 해요. 시아주버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둘 수는 없어요. 고모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일 우리가 함께 차량 등록사업소에 가서 화물차 행방을 확인하고 은행에 확인하고 분명 다 밝혀낼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아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박준영과 이서연 형수님은 너무나도 끔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혈육의 정과 사랑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 시아주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고모님과 차량 등록사업소 앞에서 만났습니다. 고모님은 일부러 어두운 색 외투를 입으셨고 얼굴은 어제보다 더 엄숙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오늘 우리는 반드시 다 밝혀내야 해. 만약 그들이 정말 준호 물건에 손을 댔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함께 차량 등록사업소로 들어가 차량 등록조회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고모님은 시아주버님의 신분증 사본과 사망증명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담당자님, 박준호 씨 명의의 파란색 화물차에 대해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최근에 명의 이전이나 담보, 설정 같은 게 있었는지요? 담당 직원은 컴퓨터로 잠시 조회하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차량은 한 달 전에, 이미 명의 날 전에 새 차주는 박준영 씨이고 박준호 씨와 형제 관계입니다. 명의 이전 수속은 박준영 씨와 이서연 씨가 함께 와서 처리했으며 당시 박준호 씨의 위임장도 제출되었습니다. 저와 고모님은 모두 멍해졌습니다. 한 달 전이라면 시아주버님이 멀쩡히 살아계셨을 때인데 어떻게 박준영에게 명의 이전을 했을까? 담당 직원은 말했습니다. 저희는 수속 서류 심사만 담당합니다.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어서 처리해드렸습니다. 그 위임장에는 박준호 씨의 서명과 지장도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한 달 전 시아주버님은 여전히 운송업에 종사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화물차를 박준영에게 명의 이전할 수 있었을까? 그 위임장은 분명 가짜일 것이었습니다. 박준영과 이서연 형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모하여 시아주버님의 화물차를 몰래 박준영 명의로 이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차량 등록사 업소에서 나온 후 우리는 지체 없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시아주버님의 은행카드와 사망증명서를 들고 은행 지점장을 찾아갔습니다. 지점장은 송금 기록을 확인하더니 얼굴색이 약간 엄숙하게 변했습니다. 박준호 씨의 은행 카드에서 지난 3개월 동안 5건의 거액 송금이 있었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이며 모두 박준영 씨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송금은 보름 전에 이루어졌는데 3천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고요? 고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힘들게 운송업으로 번 돈인데 그들이 이렇게 다 빼돌렸다고? 박준영이 배은망덕한 놈. 준호가 평소에 그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저는 은행에서 출력해준 송금 기록을 들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석 달 전은 마침 지은이가 이서연 형수님이 박준영에게 돈을 주는 것을 봤다고 말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이미 시아주버님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보름 전 송금은 시아주버님의 교통사고 발생 단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송금 기록 사본을 저희에게 한부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위임장이 정말 진본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송금 기록은 사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본사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송금 기록 사본을 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고모님은 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박준영과 이서연을 찾아가서 따져야겠어. 그들이 불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준호 돈을 훔치고 준호 차까지 빼돌렸어. 이건 강도나 다름없어. 저는 고모님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진정하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우리 손에 송금 기록과 차량 등록사업서의 확인 증명은 있지만 위임장이 가짜라는 증거는 아직 없어요. 시아주버님 교통사고가 그들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도 없고요. 일단 이 증거들을 잘 보관해두고 시아주버님 장례가 끝난 후에 그들과談판을 지어요. 그때 가족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부인할 수 없게 해야 해요. 고모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이 맞아. 지금 준호 장례도 아직 안 끝났는데 그가 편안하게 떠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 장례 끝나면 우리가 그들과 이 큰일을 제대로 따져야지. 시아주버님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친척과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준영과 이서연 형수님은 앞에서 서서 매우 슬픈 듯 보였지만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은커녕 오직 계산만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고모님은 슬픔을 억누르며 시아주버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친척들은 아직 가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친척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준영 씨와 이서연 형수님과도 따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찾은 사진, 송금 기록사본, 차량 등록사업소의 조회 결과, 그리고 지은이가 말한 내용들을 친척들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들을수록 분노했고 박준영과 이서연 형수님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박준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돈은 제가 빌린 거고 화물차도 형님이 자발적으로 저에게 명예 이전해 준 거예요. 김수진 말 믿지 마세요. 빌렸다고요? 저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은행 송금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석 달 동안 1억 5천만 원을 빌렸다고요? 그런데 왜 차용증이 없죠? 왜 시아주버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한 달 전 명예 이전이라니 시아주버님은 그때도 운송업을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밥벌이 수단을 자발적으로 당신에게 명예 이전해 줄 수 있죠? 이서연 형수님도 황급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를 모함하지 마. 우리는 정말 준호 씨 돈을 속이지 않았어. 그건 다 준호 씨가 자발적으로 준 거야. 자발적으로 줬다고? 고모님이 일어서서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준호 철제 상자 비밀번호가 박준영 생일인데 준호가 언제부터 너를 그렇게 신뢰했어? 준호 은행 카드에 몇십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가 자발적으로 너희들에게 돈을 줬으면 자기 돈을 다 없앴을 리가 없잖아. 너희들은 우리가 다 바보인 줄 알아. 이때 한 친척이 말했습니다. 나는 준호 씨가 사고 전에 박준영 씨랑 돈 때문에 크게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때는 소문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사실이었네. 다른 친척도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박준영이랑 이서연이 같이 은행 가는 걸 본 적 있어.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서야 그들이 준호 돈을 빼돌리러 간 걸 알았네. 박준영과 이서연 형수님은 친척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박준영이 갑자기 격분하여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수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형님 돈을 가져갔다 해도 그건 우리 형제들 사이의 일이지. 당신과 무슨 상관이야? 당신은 그냥 나랑 이혼하고 싶은 거잖아.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나와 상관없다고?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으로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박진영, 나는 당신 아내야. 당신이 시아주버님 돈을 빼돌리고 시아주버님 차를 속여 빼앗고 게다가 형수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 이 모든 일은 나와 관련이 있어. 오늘 나는 당신과 이혼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시아주버님 돈과 차를 돌려주게 할 거야. 시아주버님과 지은이에게 책임을 져야지. 이서연 형수님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친척 여러분, 제가 잘못했어요. 돈과 차는 돌려드릴게요. 제발 우리를 더 이상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도 한순간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한순간 정신이 나갔다고?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한순간 정신 나간 행동이 두 가정을 파탄내고 시아주버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당신들은 한순간 정신이 나갔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미 은행에 연락해서 위임장이 가짜인지 확인 중이야. 만약 가짜라면 당신들은 사기죄에 해당돼. 박준영과 이서연 형수님은 경찰이라는 두 글자에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말했습니다. 맞아.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준호가 하늘에서도 편안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고모님께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고모님, 우리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결과를 기다려요. 만약 위임장이 가짜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그리고 내일 저는 박준영 씨와 구청에서 이혼할 거예요. 그를 제 삶에서 이혼할 거예요. 고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모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너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을 거야. 박준영은 바닥에 앉아 저를 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정말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본사에서 확인한 결과 화물차 명의 이전 위임장은 위조된 것이며 서명과 지장 모두 시아주버님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고모님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저희의 진술을 듣고 모든 증거를 확인한 후 즉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박준영과 이서연 형수님을 최대한 빨리 소환하여 조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시아주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몇 번 울린 후에 연결되었습니다. 박준영의 목소리는 매우 지쳐 있었고 약간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준영 씨, 은행에서 이미 확인했어요. 위임장은 가짜였어요. 우리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제 우리 구청에 가서 이혼 수속 처리해요. 더 이상 미루지 마요. 박준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신고, 당신들 정말 신고했어? 김수진, 나를 몰아붙이지 마. 우리 다시 이야기하면 안 될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어. 저는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할 이야기는 어제 친척들 앞에서 다 끝났어요. 당신이 아직 양심이 있다면 빨리 구청에 와서 이혼 수속 처리해요. 그게 나에게, 지은이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시아주버님께 속죄하는 길이에요. 박준영이 또 무슨 말을 하려 하자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예 시간 줄게요. 구청 앞에서 기다릴게요. 당신이 오지 않으면 경찰이 당신의 시아주버님 돈과 차를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할 거예요. 알아서 해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고 고모님과 함께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구청 입구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늘진 곳을 찾아 기다렸습니다. 고모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따 박준영 봐도 화내지 마. 우리 일만 처리하고 바로 오자. 그와 더 이상 말 섞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는 지금 그와 빨리 이혼하고 앞으로는 그와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요. 약 40분쯤 지났을 때 박준영이 왔습니다. 그는 구겨진 외투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핏발이 서서 밤새 잠을 못 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와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이서연 씨랑 절대 연락 안 할게. 당신이랑 잘 살게. 응? 저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역겨움 뿐이었습니다. 박준영 씨,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이 나를 때릴 때, 당신이 이서연 씨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이 시아주버님 재산을 빼돌릴 때, 왜 나랑 잘 살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박준영은 고개를 들었고 눈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나도 이서연 씨한테 속은 거야. 그가 나를 유혹했고 그가 나에게 시아주버님 재산을 빼돌리라고 했어. 나는 다 그에게 강요당한 거라고. 강요당했다고? 저는 참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박준영 씨, 당신이 몇 살인데 아직도 남 탓을 해요? 당신 자신이 욕심 많았고 당신 자신이 자제력을 잃은 거지. 다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빨리 나랑 들어가서 소속 처리해요. 바로 그때 이서연 형수님도 왔습니다. 그녀는 헐떡거리며 달려왔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박준영을 보자마자 황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박준영 씨, 경찰이 방금 나한테 전화했어. 나보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래. 어떻게? 우리 감옥에 가는 거야. 박준영은 이서연 형수님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이 낸 끔찍한 아이디어 때문이라고. 이제 잘 됐네. 경찰까지 찾아왔으니 우리 다 망했어. 이서연 형수님도 격분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탓할 수 있어? 처음에는 당신이 시아주버님 재산을 나누고 싶어 했고 당신이 나랑 같이 있고 싶어 했잖아. 이제 문제가 생기니 나를 탓해? 당신이 먼저 나를 유혹했고 당신이 먼저 나를 찾아왔잖아. 그들은 구청 입구에서 싸우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고모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싸우지 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잖아. 박준영, 당신 정말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면 우리 갈 테니 경찰이 당신을 찾아오게 할 거야. 박준영과 이서연 형수님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준영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혼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집 재산은 반을 줘야 해. 우리가 결혼한 지 7년인데 그 재산에는 내 몫도 있어.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재산을 나눌 생각을 하다니. 저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이전에 저장해둔 사진과 송금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준영 씨,
아직도 나랑 재산을 나눌 염치가 있어요. 당신이 이서연 씨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시아주버님 재산을 빼돌리고 나를 때렸어. 이 모든 것이 당신 잘못의 증거예요. 당신은 재산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아주버님의 1억 5천만 원과 화물차를 돌려줘야 해요. 만약 당신이 계속 억지를 부리면 제가 이 모든 증거를 판사에게 제출해서 당신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할 거예요. 박준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더 이상 재산 분할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서연 형수님도 박준영의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와 싸우지 마. 빨리 이혼 수속 처리하자.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오면 더 복잡해질 거야. 박준영은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당신이랑 이혼할게. 재산은 한 푼도 안 받을게. 제발 내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으면 안 될까? 당신의 책임을 묻고 안 묻고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법이 결정할 일이에요. 저는 그를 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저랑 이혼하고 시아주버님의 돈과 차를 돌려줘서 선처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구청으로 들어가 이혼 수속을 받았습니다. 수속을 받는 동안 박준영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수속은 매우 빨리 진행되었고 대략 30분 만에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이혼 증명서를 들고 마음속에 큰 바위를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드디어 이 쓰레기 같은 남자와 완전히 선을 그은 것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서며 저는 박준영과 이서연 형수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준영 씨, 어제 제가 한 말 기억해요? 오늘 당신이랑 이혼하고 형수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죠? 이제 그가 당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경찰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박준영과 이서연 형수님의 얼굴은 모두 새하얗게 질렸고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와 고모님은 돌아서서 걸어갔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법의 심판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의 비난, 그리고 그들 자신의 내면의 질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살이 몸에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고모님이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수진아, 이제 당신은 해방된 거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도 매우 기뻤습니다. 비록 이 결혼 생활이 저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이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나날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잘 돌보고 열심히 일하며 자주 지은이를 보러 가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이혼 증명서를 서랍에 넣고 이전에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저는 차 한 잔을 끓여 소파에 앉아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멀지만 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고 저만의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리해둔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저는 지은이를 보러 형수님 댁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은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서연 형수님은 집에 없었습니다. 아마 경찰서에 가서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고 달려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이모, 이모 왜 왔어? 우리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 나 안 버린 거지? 저는 쪼그리고 앉아 지은이를 안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잠깐 볼일 보러 간 거야. 곧 돌아올 거야. 이모가 오늘
너랑 같이 네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먹으러 갈까? 어때?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아빠 보고 싶어. 아빠는 언제 돌아와? 제 심장이 순간 콩 하고 내려앉았고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빠는 아주 먼 곳으로 갔어. 아빠는 하늘에서 지은이를 보고 있을 거야. 지은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지켜볼 거야. 지은이는 착하게 지내야 해. 알았지? 지은이는 이해하는 듯 마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제 손을 잡고 저와 함께 패스트푸드점으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햄버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동안 경찰은 저와 고모님에게서 몇 가지 상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약 한 달 후 법원에서 박준영과 이서연 형수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고모님은 모두 참석했고 지은이는 이웃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박준영과 이서연 형수님은 위임장을 위조하고 박준호 시아주버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사기죄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박준영은 박준호 시아주버님이 재산이 빼돌려진 것을 발견한 후 그와 다툼을 벌였고 다툼 과정에서 박준영이 실수로 박준호 시아주버님을 밀어 넘어뜨려 박준호 시아주버님을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운전 중 주의력을 잃어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빼돌린 이어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박준영은 닥적으로 박준영의 간접적인 최종적으로 법원은 박준영에게 징역이게 징역 6년 화물차는 지은이 소유로 고모님이 임시로 보관하다가 지은이가 성인이 된 후에 인계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속이 시원해서였습니다. 시아주버님이 드디어 억울함을 풀고 눈을 감으실 수 있게 되었고 지은이도 자신의 것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준영과 이서연 키고이석에 서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고모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알면 분명 기뻐할 거야. 수진아, 이제 당신은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고 잘 살아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 저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을 바꾸어 유아용품점 점장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전보다 많았고 일도 더 수월했으며 아이를 돌보는 지식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앞으로 지은이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도 새로 정리했습니다. 박준영의 물건들은 모두 포장해서 버렸고 새 커튼과 침대 시트를 들였습니다. 집 안에 몇몇 화분도 들여놓으니 집 전체가 새롭게 변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말입니다. 매주 주말이면 저는 지은이를 데리러 가서 함께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지은이도 저를 점점 더 따랐고 저를 볼 때마다 기뻐하며 달려와 앉았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는 언제 돌아와? 엄마 보고 싶어. 저는 지은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일이 있어서 감옥에서 착하게 지내야 해. 엄마가 착하게 지내고 돌아오면 지은이랑 같이 지내고 돌아오면 지은이랑 같이 지내고 돌아오면 지은이는 지금 이모랑 고모가 많이 사랑해주니까 그래도 행복할 거지? 응?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모가 제일 좋아. 나 앞으로 이모랑 같이 살 거야. 지은이의 말을 듣자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실패한 결혼 생활을 이뤘지만 지은이의 신뢰와 의존을 얻었고 고모님의 지지와 관심도 얻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멀지만 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고 지은이에게 따뜻한 성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약 반년 후 이서연 형수님은 감옥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녀가 출소하던 날 저와 고모님은 함께 그녀를 마중 나갔습니다. 이서연 형수님은 많이 말랐고 무척이나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그동안 지은 일, 다시는 어리석은 지은이 돌보느라 힘들었지.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시아주버님 딸이고 형순이다. 이서연 형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어. 앞으로는 꼭 지은이를 잘 돌볼게. 다시는 너희에게 죄 짓는 일 하지 않을게. 그때부터 이서연 형수님은 마트 계산원 일을 찾아 열심히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했고 지은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비록 저희 사이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지은이를 위해 저희는 필요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삶은 무척이나 충실합니다. 일도 순조롭고 옆에는 고모님과 지은이가 함께하며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에 나약하고 남에게 의존하던 여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더욱 강해지고 더욱 독립적이 되었으며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는 집 베란다에 앉아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제가 직접 그린 차를 마십니다. 마음속에는 감사가 가득합니다. 늘 저를 지지해준 고모님께 감사하고 저에게 따뜻함을 가져다 준 지은이에게 감사하며 저를 성장시켜준 실패한 결혼 생활에도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나날에도 온갖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것을 마주할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노력하며 살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면 분명 더 많은 행복을 얻고 저만의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